내가 상상도 못했던 일은 내 딸이 나를 추운 거리로 내몰았다는 거야. 그녀가 결혼한 남자가 내 가장 낮은 순간에 내 존엄을 빼앗아 갔고 그녀가 그걸 허락했다는 사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 삶이 내게 마지막 카드를 하나 남겨두었다는 걸. 그리고 내가 그 카드를 꺼냈을 때 모든 게 바뀌었지. 준비됐어. 이제 들을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야. 이는 청산이야. 아래에 어디서 이걸 보고 있는지 댓글로 남겨줘. 그리고 이런 이야기 더 보려면 채널 구독 잊지 마. 내 이름은 미경이야. 58살이고 얼마 전까지 가족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믿었어. 특히 가족에 대해서. 나는 남편과 우리 딸 수민을 중심으로 삶을 쌓았지. 내가 요리한 매 끼니, 계획한 매 휴가, 모은 매 원은 그들을 위한 거였어. 작년에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발밑의 바닥이 사라진 기분이었어. 하지만 나는 나 자신에게 아직 수민이 있다고 말했지. 아직 내 딸이 있다고. 나는 남편과 함께 서울 근교분당에서 처음부터 지은 집을 팔았어. 너무 많은 추억, 너무 많은 밤에 부엌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릴 것 같아서 깨어나곤 했으니까. 수민과 그녀의 남편 창호가 나에게 잠시 머물 곳을 제안했어. 적어도 수민은 그랬지. 창호는 내가 이사 올 때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도 않았어. 나는 무리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노력했어. 뒤쪽 작은 방에 머물렀지. 요리하고 청소하고 심부름을 제안하며 도움이 되려고,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했지만 창호는 나를 원치 않는 존재처럼 느끼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어. 그의 눈에는 항상 짜증이 가득했어. 마치 내가 그의 피부 아래 박힌 가시처럼. 작은 일부터 시작됐어. 내가 질문을 하면 눈을 굴렸고, 내가 TV를 보는 중에 채널을 바꿨지. 한 번은 복도에서 나를 지나치며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어. 공짜밥 먹는 사람이라고. 잘못 들었다고 나 자신을 설득하려 했지만 깊숙이 나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 수민은? 그녀는 아무 말도 안 했어. 내가 도움을 청하듯 그녀를 봤지만 그녀는 항상 축소시켰지. 스트레스 받았대요 라고 말하곤 했어. 일이 힘들었대요. 나는 수치심을 삼키고 조용히 있었어. 엄마들이 하는 일이잖아, 그렇지? 하지만 그 밤, 그 하나의 밤이 나를 산산조각냈어. 우리는 저녁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 내가 만든 김치찌개, 그의 좋아하는 음식이었지. 수미는 핸드폰을 스크롤하고 창호는 늘 그렇듯 맥주를 홀짝였어. 침묵이 무거웠어. 그러다 갑자기 창호가 고개를 들고 말했어. 이제 이게 임시라는 척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아. 우리는 자선단체가 아니야. 수민이 얼어붙었어. 나는 그를 쳐다봤어. 무슨 뜻이야? 그는 비웃었어. 얼마나 오래 갈 거야? 일도 안 하고 기여도 안 해. 우리도 청구서가 있어. 추가 입을 먹일 의무가 없어. 내 숨이 멎었어. 심장이 쿵쾅거렸어. 나는 절박하게 수민을 봤어. 수민아? 그녀는 내 눈을 피했어. 아마 그게 최선일 거예요. 그녀가 중얼거렸어. 모두를 위해 안정된 걸 찾는 게. 모두를 위해. 나는 소리치지 않았어. 논쟁하지 않았어. 일어나서 내 방으로 가서 짐을 쌌어. 2개의 가방. 그게 내 삶의 전부였어. 짐을 싸는 동안 울지도 않았어. 눈물은 나중에 왔어. 그들의 건물 밖에서 서서 바람이 코트를 뚫고 들어올 때, 갈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수미는 나를 배웅하지 않았어. 창호는 아예 척도 안 했어. 나는 1시간 동안 연석에 앉아 있었어. 핸드폰 배터리가 나갔어. 내 심장도. 나는 생각했어. 이게 지워지는 기분이구나. 그 밤 나는 모텔에 체크인했어. 벽지가 벗겨지고 자판기가 동전을 삼키는 그런 곳. 나는 깨어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어떻게 모든 게 이렇게 차가워질 수 있는지, 이런 버림받음을 내가 무슨 잘못으로 당하는지 궁금해했어. 다음 날 아침 나는 수민에게 메시지를 보냈어. 이해해. 항상 사랑해. 답이 없었어. 다음 주에 또 보냈어. 생일. 작은 업데이트. 침묵. 3달이 지났어. 매일이 더 길게 느껴졌어. 나는 일자리를 신청했어. 뭐든지. 하지만 아무도 고용하지 않았어. 최근 경력이 없는 50대 후반의 슬픔에 잠긴 과부. 집 청소, 베이비시팅을 고려했지만 내 몸이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았어. 외로움은 숨 막힐 듯 했어. 그리고 그보다 나쁜 건 수치심. 나는 그 아이에게 모든 걸 줬어. 어떻게 그녀가 그렇게 쉽게 등을 돌릴 수 있었을까? 어느 저녁 옛가족 유품 상자를 뒤지며 무언가에 가까워지려 했어. 뭐든지. 그때 그것을 찾았어. 어머니의 옛 일기장. 몇 년 동안 읽지 않았어. 어쩌면 한 번도. 하지만 무언가가 나를 끌어당겼어. 모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페이지를 넘겼고 그때 그것을 찾았어. 이름. 진실. 모든 걸 바꾼 비밀. 그 순간을 분명히 기억해. 내 손이 떨렸어. 심장이 뛰었어. 갑자기 나는 그냥 쫓겨난 엄마가 아니었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 그리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나는 미소 지었어. 그들은 내게서 모든 걸 빼앗았지만 다가올 게 뭔지 몰랐어. 그 밤 이후 날들이 서로 흐려지며 물감처럼 번졌어. 모텔 방은 탁한 공기와 먼 담배 냄새가 났어. 문 밖 자판기의 윙윙거림이 패배의 자장가가 됐어. 나는 조용히 있었어. 매일 밤 울지 않았어. 하지만 울 때면 온몸이 떨리지만 안에 가두는 그런 울음이었어. 왜냐하면 위로할 사람이 오지 않으니까. 4번째 날에 수민에게 다시 문자했어. 간단한 메시지. 나 괜찮아. 너는 어때? 답 없음. 2주 후에 다시. 그냥 하트 이모지. 아무것도. 나는 그녀가 바쁘다고 나 자신에게 말했어. 돌아올 거라고. 창호가 상황을 왜곡하고 있을 거라고. 하지만 주가 지나면서 그 희망이 내 안에서 썩기 시작했어. 돈이 바닥났어. 파트타임 일을 시도했어. 식료품점, 프론트 데스크, 심지어 고속도로 근처 식당. 하지만 과잉 자격이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그냥 너무 늙고 너무 피곤하다는 예의 바른 코드지. 어느 밤 그 방바닥에 앉아 옷이 아닌 유일한 상자를 분류했어. 집에서 가져온 먼지 쌓인 추억 상자, 옛 사진 몇 장, 편지 몇 통, 그리고 맨 아래에 작은 가죽 제본책, 어머니의 일기장. 놀랐어. 내가 쌌는지 기억 안 나. 거의 다시 넣으려 했지만 가죽이 손에 느껴지는 방식이 나를 멈추게 했어. 사이드 테이블에 옛 램프를 켜고 첫 페이지를 열었어. 그녀의 필체는 아이 때 도시락에 넣어주던 노트와 변함없었어. 고리 모양, 깔끔, 항상 잉크로. 처음엔 평범한 거였어. 날씨, 교회, 식료품 가격 불평. 하지만 6월 날짜에 항목에 이르렀어. 오늘 또 왔어. 상황이 달랐으면 좋겠다고. 내가 그의 아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어. 하지만 그는 가족, 사업, 보호할 이름이 있어. 미경이는 절대 모를 거야. 절대 알아선 안 돼. 언젠가 그녀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해하기를 기도할 뿐. 실수와 욕망으로 태어났어도. 나는 2번 읽었어. 다시. 그녀는 절대 모를 거야. 가슴에 숨이 걸렸어. 더 넘겼어. 항목마다. 힌트. 추억. 호텔 만남. 그녀가 거부하려 했지만 절실히 필요했던 작은 현금 지불. 그녀는 그를 풀네임으로 적지 않았어. 이니셜만. HJS 하지만 또 다른 항목. 2월. 그가 준비를 했다고.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미경이가 그가 쌓은 일부를 가지도록 할 거라고 했어.
공식적이지 않겠지. 너무 위험하니까. 하지만 약속했어. 신탁, 편지. 그의 변호사 김 선생이 알 거라고. 그 이름. 배에 펀치처럼 맞았어. 김. 전에 본 적 있어. 모텔 공유 컴퓨터로 온라인 검색을 이틀 걸려 했지만 그를 찾았어. 김영수. 은퇴한 유산 변호사. 여전히 대구의 사설 사무소에 등록돼 있었어. 전화 안 했어. 할 수 없었어. 손이 너무 떨렸어. 대신 진짜 손편지를 보냈어. 내가 누구인지, 어머니가 누구인지 설명하고 대화를 애원했어. 2주 후에 전화가 왔어. 어머니 이름을 언급할 때 그의 목소리가 갈라지는 걸 기억해. 그는 그녀를 알았어. 직업적으로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언젠가 연락 올까 항상 궁금했어요. 그가 말했어. 볼 게 있어요. 다음 아침 KTX로 대구에 갔어. 사기꾼일지도 모르니 가방을 반만 쌌어. 하지만 그 조용한 사무소에 들어서자 옛 책과 더 오래된 침묵으로 가득 찬 곳, 진짜라는 걸 알았어. 그는 봉인된 봉투를 건넸어. 누렇게 변색된, 약한. 한정수로부터 중앙한국의 가장 큰 에너지 회사 중 하나인 한진에너지 창립자. 평생 신문 스크랩에서 본 남자. 가족, 명성, 유산을 가진 남자. 편지는 내 딸 미경 루이즈에게 라고 주소됐어. 한 번에 다 읽을 수 없었어. 2번째 단락 전에 울었어. 그는 모든 걸 인정했어. 불륜 후회, 조용한 사랑, 그리고 약속. 내 사망 시 내 개인 자산 일부를 추적 불가능하게 유산을 통해 당신에게 전달하도록 했어. 김 선생을 통해. 당신은 내 피야. 삶에서 당신을 주장할 용기가 없었지만 죽음에서 지금 주장해. 김 선생이 폴더를 테이블 건너 밀었어. 안에 은행 계좌, 적당한 투자 포트폴리오, 소유권 서류. 제목, 총가치? 조금 넘는, 10억 원. 나는 서류를 쳐다봤어. 그를. 이게 진짜예요? 속삭였어. 그는 고개 끄덕였어. 당신 거예요. 항상 그랬어요. 내 심장이 천둥쳤어. 돈 때문이 아니야. 평생 처음으로 선택받고 보인 느낌 때문. 나는 소리 지르지 않았어. 웃지 않았어. 무너지지 않았어. 그냥 거기 앉아 속삭임처럼 조용히, 진실이 오랫동안 기다린 비처럼 나를 씻는 걸 느꼈어. 그 밤 모텔 방에서 잠 안 잤어. 몇 달 동안처럼 천장을 봤지만 이번엔 미소가 얼굴에 스며들며 그들은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어. 끝났다고. 하지만 몰랐어. 나는 부서지지 않았어. 이제 시작이었어. 바로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어. 내 안에서 무언가 영구적으로 바뀌었어. 나는 그냥 잊힌 엄마 미경이 아니었어. 이제 새로운 사람이었어. 평생 속아온 사람이 진실을 본. 몇 달, 어쩌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수치심에 빠지지 않았어. 명확함을 호흡했어. 대구에 며칠 더 머물렀어. 그냥 동네 산책, 커피 마시며 침묵. 사람들이 사는 걸 지켜봤어. 나처럼 버려지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처음으로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았어. 연구했어. 그들 중 누가 미소를 가면처럼 쓰고 아픔을 숨기고 배신당하고 보이지 않는 데서 돌아온 사람일까 궁금했어. 김영수 선생은 상속만 준 게 아니야. 시간을 줬어. 처리할 시간. 이제 손에 쥔 게 뭔지 이해할 시간. 그것은 부가 아니야. 권력이었어. 그리고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어. 하지만 충분히 굴욕당하면 슬픔이 연료가 돼. 서울로 돌아왔을 때 모텔로 가지 않았어. 강남 근처 당이 임대 아파트를 예약했어. 깨끗하고 현대적이고 조용한. 수민과 창호가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상상 못할 그런 곳. 나는 옷차림을 다르게 시작했어. 더 세련되게,
의도적으로, 화려하지 않게, 그냥 새로운 방식으로 보이지 않게 문을 통과하게 해주는 그런 투자, 부동산, 계약에 대한 유튜브 비디오를 보기 시작했어. 제국을 쌓으려는 게 아니야. 나 자신을 보호하려는 거. 다시는 무력하지 않을 거야. 그때 그것을 찾았어. 부동산 경매 사이트에 묻힌 목록. 서울 동쪽의 아파트 건물. 조금 낡았지만 구조적으로 튼튼. 위치? 수민과 창호가 사는 정확한 단지. 나는 화면을 보며 앉아 심장이 쿵쾅거렸어. 소유주가 재산세 체납으로 압류된 거로 나와 있었어. 경매가 2주 후. 망설이지 않았어. 김 선생의 도움으로 LLC, 익명 쉘 회사를 만들었어. 서류 제출, 자금 이체, 입찰. 복수를 계획한 건 아니야. 정확히는. 하지만 그들이 지배한다고 생각한 곳의 통제를 내가 가질 거야. 경매가 왔고 갔어. 내가 이겼어. 조용히. 합법적으로. 완전히 레이더 아래. 그리고 그렇게 나는 그들이 사는 건물을 소유했어. 2 가방과 텅 빈 핑계로 나를 쫓아낸 곳. 내 가장 낮은 순간에 나를 굴욕준 곳. 책상에서 소유권 증서를 보며 속삭였어. 창호가 입을 먹일 수 없던 입에게 임대료를 내는 게 어떤 기분일까봐. 한 달 후 모든 세입자에게 통지 서한이 보내졌어. 임대료 재평가, 임대 조건 검토, 그리고 창호와 수민에게 세 금액은 3배. 2배가 아니야. 3배. 시장 가치 플러스 체납 수수료. 그는 폭발했겠지. 보지 않아도 알아. 분노를 멀리서 느낄 수 있었어. 하지만 돈 때문이 아니야. 자존심 때문. 창호는 통제를 느껴야 하는 남자야. 그리고 나는 그 아래 깔개를 뽑았어. 조용히. 수민은 통지 후 이틀 만에 내게 전화하려 했어. 내가 떠난 밤 이후 처음 보이스메일로 갔어. 엄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임대료가 엄청 올랐어요. 창호가 미치겠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답 안 했어. 이건 복수가 아니야. 중력 때문. 그들의 선택의 무게를 느껴야 해. 나는 한 번 늦은 밤에 건물 옆을 차로 지나갔어. 그들의 불이 켜져 있었어. 커튼 뒤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 수민이 서성거리고 창호가 소리치고 그의 실루엣이 분명했어. 1분 동안 지켜봤어. 그리고 운전해서 떠났어. 내 일부는 공허했고, 일부는 정당함을 느꼈고, 일부는 여전히 지독히 아팠어. 왜냐하면 지금도 내가 아는 걸 알고 쥔 걸 쥐고 있음에도 초대받고 싶은 게 뭐든 아파트가 아니라 내 딸의 마음으로. 하지만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 적어도 아직은. 그래서 조용히 있었어. 그리고 기다렸어. 왜냐하면 때때로 가장 큰 정의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니까. 그리고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임대료 인상 후 3주 만에 수민을 식료품점에서 봤을 때 내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깨달았어. 그녀는 나를 못 봤어. 나는 2 통로 떨어져 할인 시리얼 선반 뒤에 숨었어. 그녀는 피곤해 보였어. 그냥 피곤이 아니라 지쳐. 머리는 엉성하게 묶여 있었어. 울고 난 후처럼. 카트는 반쯤 비었어. 대부분 싼 주식, 쌀, 계란, 몇 개의 오프 브랜드 캔. 나는 걸어 나가야 했어. 안 그랬어. 거리를 두고 가게를 따라갔어. 심장이 쿵쾅거리며 잘못된 일을 하는 듯. 그녀는 작은 상자라면 앞에서 멈췄어. 핸드폰을 봤어. 아마 창호의 문자. 그녀의 어깨가 내려앉았어. 상자를 다시 놓았어. 그 순간 나를 부서뜨렸어. 동정 때문이 아니야. 무릎을 긁을 때 울며 달려오던 작은 소녀를 기억해서. 매일 밤 침대 아래 괴물을 확인해 달라던 그 아이.
그리고 이제 그녀는 괴물과 살고 있었어. 그날 집으로 운전해서 몇 시간 동안 침묵 속에 소파에 앉았어. 창문을 보며 삶이 어떻게 우리를 낯선 사람으로 비틀었는지 생각했어. 하지만 나 자신에게 상기시켰어. 이건 벌이 아니야. 결과야. 그리고 결과는 오래전부터 예정됐어. 이제 계획이 있었어. 건물뿐만 아니야. 조용하고 느린 체스 경기. 매 움직임 계산되고 매 단계 사려 깊게. LLC가 완전히 자리 잡고 재산이 합법적으로 이전되자 수리를 시작했어. 작은 것부터 누수, 부서진 자물쇠, 깜빡이는 조명. 창호는 결코 눈치채지 않았어. 임대료 인상에 너무 산만해서 이메일로 관리인에게 소리치고 답을 요구했어. 하지만 나는 그를 알았어. 그의 자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는 이사가지 않을 거야. 그걸 패배로 볼 테니까. 수미는? 그녀는 항상 그의 리드를 따랐어. 그래서 계속했어. 재산 간판을 바꿨고 로비 근처에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고 세입자 우편함을 업데이트했어. 모두 내 회사 이름으로. LL홀딩스, 미경 루이즈의 약자. 아무도 뒤에 누가 있는지 몰랐어. 란호 통지가 왔어. 연간 검사. 의무. 창호는 세입자 포털을 통해 분노한 응답을 보냈어. 빈 위협과 자의식 과잉으로 가득. 읽으며 미소 지었어. 그는 풀리고 있었어. 그리고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어. 한편 나는 나 자신도 거의 못 알아볼 사람이 됐어. 이제 머리를 다르게 했어. 더 날카로운 옷. 목적을 갖고 걸었어. 가명으로 소규모 비즈니스 미팅에 참여하기 시작했어. 부동산 로프 배우기, 연결 쌓기. 아무도 내 과거를 묻지 않았어. 그들은 그냥 날카로운 눈과 현금 가진 조용하고 차분한 여자만 봤어. 최고의 위장은 말하지 않는 진실이야. 어느 아침 세입자 미팅에서 나와 주차장에서 수민과 창호를 스쳤어. 선글라스를 쓰고 머리를 세련된 번호로 묶고 서류를 손에. 수민은 거의 나를 보지 않았어. 창호는 전혀 못 알아봤어. 그날 밤 거실에 앉아 차를 홀짝이며 자신의 아이를 바로 지나치고 보이지 않는 게 얼마나 이상한지 생각했어.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기억하는 것보다 강해서. 그들은 이제 나를 못 봤어. 왜냐하면 그들이 통제하던 버전의 나만 알았으니까. 그리고 그 여자는 사라졌어. 수민의 전화가 계속됐어. 부드럽고 망설이는 보이스메일. 안녕 엄마. 그냥 이야기할 시간 있을까 봐요. 일이 복잡했어요. 답 안 했어. 잔인해서가 아니야. 그녀가 만든 공허를 느껴야 해서. 그리고 의심이 스며들 때마다 어머니의 일기장을 열었어. 그 말을 반복해서 읽었어. 미경이는 절대 모를 거야. 절대 알아선 안 돼. 하지만 이제 알았고 그 지식으로 아무도 찢을 수 없는 갑옷이 왔어.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지붕 아래 머물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여자가 아니야. 나는 그걸 소유한 여자야. 나는 항상 복수는 동등해지는 게 아니라고 믿었어. 균형이야. 불없는 정의. 수정, 전쟁이 아니야. 하지만 창호가 임대료 인상 통지를 받은 후에 이메일 응답을 봤을 때 작은 만족에 불꽃이 안에서 켜졌다고 인정할게. 제목, 임대료 인상. 이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실수일 거야. 3배? 강탈이야. 이 덤프 소유자가 누구든 말해. 우리는 3년 살았고 한 번도 늦지 않았어. 강도야. 그는 서명했어. 창호 디한. 그의 이름이 뭔가 의미하는 듯. 이메일을 3번 읽고 관리인에게 간단한 노트로 전달했어. 표준 조항시 사용에 응답해. 시장 요율 조정 관련. 특별 예외 없음. 창호는 화가 난 게 아니야. 충격받았어. 그의 오만은 누군가 그를 앞지르는 아이디어를 위한 공간이 없었어. 그는 통제에 너무 익숙해져서
얼굴 없는 집주인에게 답하는 아이디어가 그를 미치게 했어. 수미는 그날 밤 다시 전화하려 했어. 보이스메일이 달랐어. 꾸밈없음. 엄마, 안 받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정말 이야기해야 해요. 지금 힘들어요. 창호가 화났어요. 모든 것에 화 풀어요. 알아보려 해요. 그냥 보고 싶어요. 정말. 끝에서 목소리가 갈라졌어. 순간 내 손가락이 화면 위에 맴돌았어. 전화해서 괜찮을 거라고, 모든 걸 고칠 거라고 말할 수 있었어. 하지만 안 했어. 왜냐하면 괜찮지 않았으니까. 그녀가 만든 혼란을 계속 고칠 수 없었어. 수미는 그가 나를 아무것도 아닌 청구서처럼 던지게 했어. 이제 압력이 그녀에게 오니 내 번호 다이얼하는 법을 기억하나? 아니, 그녀가 침묵과 함께 좀 더 앉게 해. 다음 주 건물의 추가 업그레이드를 승인했어. 새 외부 페인트, 복도 조명, 조경 개선. 창호의 임대료는 벌이 아니야. 다른 세입자를 위한 개선 자금이었어. 그게 아이러니야. 모두가 혜택 봤어. 그는 못 봤을 뿐. 그는 사무실 문 아래에 환한 노트를 남기기 시작했어. 수압이 엉망이야. 쓰레기가 쌓여. 이게 우리가 내는 거라면 농담이야. 모든 노트가 답 없이 갔어. 수미는 메시지 남기는 걸 멈췄어. 대신 문자로. 짧은 거. 안녕, 이야기할 수 있어? 정말 필요해. 란호 다시 침묵. 한편 은행 명세서가 들어왔어. ML홀딩스는 안정적이었어. 심지어 수익적. 다른 세입자들은 조용하고 존중하고 제때 지불했어. 소음 내는 건 창호뿐이었고 수미는 그의 폭풍에 갇혔어. 하지만 건물 관리인에게서 분기 보고서를 받았을 때 상황이 바뀌었어. 첨부된 창호와 수민의 유닛 사진, 욕실의 곰팡이, 부엌 타일 깨짐, 바닥에 우편 쌓임. 그들은 모서리를 자르고 검소하게 살았어. 동정을 느껴야 했어. 대신 명확함을 느꼈어. 이건 임대료뿐 아니야. 권력 때문. 그리고 창호는 빨리 잃고 있었어. 건물 주변 소문으로 그는 직장에서 추가 시간을 했대. 수미는 어느 오후 뒷계단에서 울며 다른 세입자에게 목격됐어. 그들은 안에서 풀리고 있었어. 그리고 나는 한마디도 안 했어. 그게 내가 계속 돌아오는 부분이야. 오랫동안 나는 들려달라고 애원하는 사람이었어. 수민에게 창호가 뭔지 봐달라고 애원. 그녀가 그 옆에 서서 되는 게 뭔지. 이제 그들은 자신의 침묵에 질식하고 있었고 나는 위에서 지켜봤어. 문자 그대로. 내 새 아파트는 그들의 앞마당을 내려다봤어. 다른 건물, 높은 층, 더 안전한 동네. 그들이 감당 못할 전망. 나는 항상 지켜보지 않았어. 그냥 충분히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할 만큼 배신을 상상한 게 아니라는 걸. 그들이 내게 한 게 결과에 합당하다는 걸. 그리고 그 모든데도 일부 밤 나는 창가에 앉아 핸드폰을 쥐고 수민의 마지막 메시지 정말 필요해를 보며 내 아내 여자, 엄마가 아팠어. 하지만 된 여자. 그녀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았어. 상심은 시끄러운 순간에 온다고 항상 생각했어. 문쾅 닫기, 소리친 말, 공공장면. 하지만 진짜 상심? 조용해. 답하지 않는 보이스메일, 읽지 않은 메시지 형태로 와. 한때 너를 엄마라고 부르던 누군가와의 침묵. 수민의 전화가 멈췄어. 문자가 느려졌어. 하지만 그녀 쪽 피해는 커지는 듯했어. 건물 직원 통해 모은 바로 그들의 아파트 긴장감이 공개적 적대감으로 변했어. 창호는 모두에게 짖고 유지보수 요청 거부하고 불필요한 검사를 요구하며 탓할 누군가를 찾았어. 수민은 며칠 잠 못 잔 듯 보였대. 나는 기뻐하지 않았어. 축하하지 않았어. 이건 그들이 고통받는 걸 보는 게 아니야.
훨씬 더 고통스러운 거. 내가 키운 딸이 사랑이라고 부르는 세상에서 자발적으로 머무르는 걸 보는 거. 어느 오후 소음 불평 후 보고서가 왔어. 아래층 이웃이 뜨거운 논쟁을 들었대. 소리치기, 통제 잃는 거에 대해. 그리고 이게 다 내 탓이야. 창호가 뛰쳐나가 다음 아침까지 안 돌아왔어. 수민은 밤새 아파트 안에 갇혀 있었어. 불 꺼지고 커튼 닫힌. 나는 기다렸어. 창호가 아니라 그녀를. 이틀이 더 걸렸어. 길고 아픈 이틀. 란호, 해가 나무 뒤로 지는 저녁. 내 건물 인터컴이 울렸어. 안녕, 수민 한이에요. 미경, 아니, 엄마가 여기 사는지 궁금해서요. 내 심장이 멎었어. 바로 답 안 했어. 그냥 화면을 보며 얼었어. 만만히 문 개방 버튼을 눌렀어. 10분 후 부드러운 노크가 아파트 문에 울렸어. 문을 열자 그녀가 서 있었어. 내가 키운 소녀의 그림자처럼. 창백하고 메이크업 번지고 셔츠 주름진. 그녀는 나이보다 20살 늙어 보였어. 우리는 오래 서로를 봤어. 둘 다 말 안 했어. 마침내 그녀가 숨을 내쉬었어. 안녕 엄마. 나는 옆으로 비켰어. 그녀는 천천히 들어왔어. 허락된 게 확신 안 서듯. 방은 조용했어. 내가 두 잔의 차를 준비하며 찻잔 부딪히는 소리 빼고. 왜 여기 왔는지 묻지 않았어. 어떻게 지내는지 묻지 않았어. 그냥 차를 건네고 그녀 맞은편에 앉아 기다렸어. 어디서 시작할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속삭임처럼 말했어. 나는 아무 말 안 했어. 그녀가 내려다봤어. 창호는 쉽지 않아요. 항상 화나 있어요. 임대료 탓, 나 탓, 맙소사, 옆집게 탓까지. 여전히 나는 침묵했어. 그때 우리가 떠나라고 했을 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떠나라고 했대. 선택이 있었던 것처럼. 그냥 평화를 유지하고 싶었어요. 더 많은 갈등 피하고. 창호가 말했어요. 그녀가 멈췄어. 그가 당신을 밀어내지 않으면 절대 안 떠날 거라고. 그리고 나, 맙소사, 동의한 게 싫어요. 나는 차를 홀짝였어. 보고 싶어요. 그녀가 속삭였어. 하지만 어떻게 고칠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녀의 얼굴을 연구했어. 매 선, 매 움찔. 그녀는 용서를 찾지만 묻기 두려워했어. 그래서 내가 줄 수 있는 유일한 걸 줬어. 침묵. 왜냐하면 때때로 침묵이 진실보다 안전하니까. 우리는 거의 1시간 그렇게 앉아 있었어. 그녀는 돈을 요구하지 않았어. 도움을 요구하지 않았어. 그냥 나 곁에 있고 싶었어. 그리고 나는 허락했어. 마침내 그녀가 일어나 떠날 때 내 손을 잡았어. 미안해요. 모든 게. 나는 답 안 했어. 그냥 그녀가 기대한 것보다 조금 더 오래 손을 쥐었어. 그녀가 먼저 뗐어. 그리고 눈에 눈물이 고인 채 문을 나갔어. 나는 울지 않았어. 하지만 문이 딸깍 닫히자마자 의자에 주저앉아 그녀의 찻잔 온기를 손바닥에 쥐고 생명줄처럼. 그녀가 왔어. 내 눈을 받고 이제 알았어. 균열이 마침내 보이기 시작했어. 진짜 권력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쓸 수 있어. 문을 쾅 닫거나 위협 소리치지 않아. 여기서 실을 당기고 저기서 문을 닫고 너를 과소평가한 사람들이 꿈틀대기 시작하는 걸 지켜봐. 그리고 창호. 그는 꿈틀대고 있었어. 수민의 방문 후 그 아파트에서 일이 더 어두워졌어. 카메라가 필요 없었어. 충분히 가까이 들으면 집이 풀리는 걸 느낄 수 있어. 유지보수팀이 창호가 제정신이 아니게 됐다고 했어. 일주일에 2번 관리 사무실로 내려와 건물 소유자가 누군지 요구했어. 이름 원해. 얼굴 원해. 탓할 누군가 원해. 하나 없다는 사실. 그게 그를 나선형으로 만들었어. 그는 파헤치기 시작했어. 할 줄 알았어.
창호는 조용히 패배를 받아들이는 타입이 아니야. 수민이 가게에서 너무 오래 걸릴 때 그녀의 핸드폰을 검색하던 방식 봤어. 영수증 확인, 심부름 시간에 코멘트. 소유욕은 시작도 안 돼. 그래서 LL홀딩스 뒤 이름으로 파헤치기 시작할 때 나는 준비됐어. 그는 LLC 검색부터 시작했어, 표준. 하지만 내 변호사가 프라이버시 신탁으로 모든 걸 제출했어. 이름 없음, 단서 없음. 란호 관리인에게 피싱 이메일 왔어. 세입자 척, 건물 소유자 누구냐 물음. 엉성, 절박. 그는 심지어 타이틀 사무소에 전화해서 다른 재산대표 변호사 척. 직원이 플래그 걸고 우리에게 바로 보고했어. 그 뿌리가 실패하자 그는 안으로 돌렸어. 수민.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웃 하나가 관리 사무실에 전화해서 하몬스 확인할 수 있냐고. 유리 깨지는 소리 들었대. 목소리 높임, 청구서에서 오는 분노가 아닌 두려움에서 오는. 유지보수원이 올라갔어. 답 없음. 하지만 문 너머로 창호가 서성거리고 중얼거리고 수민 울음 들었어. 그 후 침묵은 외침보다 무거웠어. 며칠 후 이상한 봉투 받았어. 바깥에 이름 없음. 반송 주소 없음. 안에 노트. 네가 하는 걸 알아. 영리하다 생각하나. 하지만 나 안 무서워. 누군지 알아낼 거야. 그러면 후회할 거야. 서명 없음. 하지만 필체를 알았어. 창호는 말처럼 썼어. 화나고 고르지 않고 종이에 너무 세게 누름. 나는 편지를 손에 쥐고 앉아 심장이 쿵쾅. 두려움 때문 아니야. 기억 때문. 왜냐하면 그 부엌에서 나를 눈으로 봤던 순간으로 돌아갔으니까. 내가 그의 발밑 먼지처럼. 수민이 옆에 서서 침묵뿐만 아니라 공모처럼. 그리고 이제 그는 그림자를 움켜쥐고 불확실에 질식하고 공허에 소리치고. 시적이었지만 위험하기도 했어. 그래서 더 세게 갔어. 변호사에게 건물보안 연락하게 했어. 더 많은 감시 설치, 은밀하고 합법적, 일상적. 다른 세입자 보호 확실히 했어. 건물은 한 남자가 자신의 잔인한 무게를 못 견디는 이유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수민. 다시 전화 안 했지만 건물 관리인에게서 그녀가 직장으로 걸어간다고 들었어. 차 팔았대. 유틸리티 줄임. 오후에 불 꺼짐. 일부 밤 난방 없음. 균열은 관계뿐 아니라 생존에 있었어. 그리고 그 모든 걸 통해 나는 거리 뒀어. 왜냐하면 이건 복수가 아니야. 해결이야. 창호의 세계가 그가 얼마나 작은지 깨달을 때까지 축소되게 하고 수민이 결정하게. 세장에서 머무를까? 내가 그녀 앞에 놓은 열쇠를 찾을까? 그녀가 아직 준비 안 됐다는 걸 알았지만 벽이 다가오고 비밀은 균열로 새나가. 그 밤 문 두드림은 예상 안 했어. 며칠 동안 조용했어. 관리로부터 이메일 없음. 수민으로부터 보이스메일 없음. 익명 위협도 없음. 그냥 침묵. 거리에 웅크린 폭풍처럼 느껴지는 종류. 하지만 두드림이 왔을 때 부드럽고 느리게 내 가슴에 무언가 조여들었어. 문을 열었어. 수민이 비에 젖어 서 있었어. 식료품 봉지를 가슴에 꼭 쥐고 그게 그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것처럼. 눈은 붉고 입이 열렸지만 아무것도 안 나왔어. 그녀는 며칠 전 말 다 쓴 듯 보였어. 나는 옆으로 비켰어. 그녀가 천천히 들어왔어. 나무 바닥에 물 뚝뚝. 나는 타워를 건네고 우리는 말없이 움직였어. 주전자 데워 2잔의 캐모마일 차 부었어. 그녀는 소파 가장자리에 앉아 오래 머물고 싶지 않듯, 자격 없듯, 그리고 어쩌면 없었을지도. 그녀는 컵을 보며 눈이 텅 비었어. 그는 내가 생각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어. 나는 조용히 있었어. 아니, 알았어요.
일부 항상 알았어요. 하지만 스트레스라고 나 자신에게 말했어요. 지지가 필요하다고, 인내하면 돌아올 거라고. 여전히 나는 아무 말 안 했어. 그녀가 올려다봤어, 목소리 떨며. 누군가 우리를 노린다고 생각해요. 집착해요. 내 핸드폰, 이메일 뒤져요. 지난주 직장 따라갔어요. 내가 관여 안 했는지 확인한다고. 떨림이 그녀를 스쳤어. 추위 때문 아니야. 숨기는 게 있냐 물었어요. 당신이 숨기는 게 있냐고. 그게 내 숨을. 잡았어. 그녀는 답 기다리지 않았어. 몇 주 동안 당신과 말 안 했다고,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그녀가 멈췄어. 하지만 거짓말이었어요.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만났어. 보안 통지에서 당신 건물 나열된 거 봤어요. 같은 관리회사. 알아냈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물론 아니야. 수미는 똑똑했어, 항상. 하지만 똑똑함이 항상 용감한 건 아니야. 그리고 이제 그녀는 눈을 뜨고 본 걸 싫어하는 사람처럼 보였어. 나는 아직 말 안 했어. 보고 싶어요. 그녀가 속삭였어. 하지만 당신 곁에 어떻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 손이 먹으를 세게 쥐었어. 넌 떠났어요. 그녀가 목소리 갈라지며 말했어. 그리고 내가 허락했어요. 그가 밀어내게. 마침내 내가 말했어. 아니, 수민아, 허락한 게 아니야. 너는 그와 함께 섰어. 그게 그녀를 차갑게 멈췄어. 그녀가 깜빡였어. 입술이 살짝 벌어졌어. 부정하고 자신을 방어하고 싶듯. 하지만 방어할 게 남지 않았어. 나는 일어나 창문으로 가서 밤을 내다봤어. 그 밤 내 목소리를 애원했어. 내가 말했어. 한마디만, 하나만. 그리고 너는 침묵했어. 뒤에서 그녀가 내쉬는 소리 들었어. 조용하고 부서진 소리. 이렇게 나빠질 줄 몰랐어요. 그녀가 말했어. 그를 관리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 남자를 관리할 수 없어. 내가 부드럽게 말했어. 생존하거나 떠나거나. 그녀는 답 안 했어. 할 필요 없었어. 우리는 오랫동안 침묵에 앉아 있었어. 피를 공유하지만 신뢰는 없는 두 여자. 아직 아니야. 어쩌면 영원히. 그녀가 마침내 떠나기 위해 일어났을 때 머그를 조심히 내려놓았어. 눈에 눈물 고인. 용서 기대 안 해요. 그녀가 말했어. 그냥 안전한 기분이 어떤지 기억하고 싶었어요. 나는 그녀를 문까지 안내했어. 그녀가 멈추고 갑자기 돌아서 나를 안았어. 처음엔 앉지 않았어. 란허했어. 하지만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손가락 사이로 빠지지 않게 기억을 쥐려는 사람처럼. 그녀가 물러났을 때 작별 인사 안 했어. 그냥 마지막으로 나를 보고 떠났어. 그리고 문이 그녀 뒤로 닫히자 내 가슴 깊숙이 무언가 바뀌는 걸 느꼈어. 용서 아니야, 아직. 하지만 언젠가 그것으로 자랄 수 있는 희미한 깜빡임. 그녀가 허락하면. 초대는 화요일 아침에 나갔어. 조용히, 전문적으로, 번잡 없이. 다가오는 건물 개조 논의를 위한 세입자 미팅 다음 주 공용실에서. 의무 참석. 질문 환영. 창호가 올 줄 알았어. 저항 못할 거 알았어. 그는 이름, 얼굴, 손가락질할 누군가를 원했어. 그가 버린 여자의 손으로 바로 들어갈 줄 몰랐겠지. 미팅 날 일찍 도착했어. 차콜 그레이 블레이저와 어두운 청바지 입었어. 단순하고 우아하고 알아볼 수 없게. 머리는 이제 부드러운 웨이브로 어깨에 닿았어. 수민의 부엌 테이블에서 존엄 조각을 애원하던 여자와 전혀 달라. 공용실이 천천히 찼어. 세입자들이 서서히 들어왔어. 일부 호기심, 다른 짜증, 대부분 무관심. 란허, 창호가 왔어. 대치 기대하는 남자의 허세로 돌진했어. 수민이 그림자처럼 뒤따라. 그는 주위를 안 봤어. 나를 못 봤어. 앞에 관리인만 보고 직행했어. 그녀 어디 있어? 그가 요구했어.
오늘 책임자와 말할 거야. 관리인이 차분히. 모든 질문은 프레젠테이션 중에. 창호가 비웃었어. 수민이 신발을 내려다봤어. 나는 뒤에 앉아 침묵.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어. 일상 발표, 업그레이드, 타임라인, 새 보안 시스템, 업데이트된 조경, 개선된 단열, 실용적 변화, 현명한 결정, 창호가 그렇게 쓰게 항의한 임대료로 부분 자금. 란호, 관리인이 멈췄어. ML홀딩스의 재산 활성화와 세입자 편한 우선에 감사드려요. 소유자가 오늘 여기 있어요. 질문 있으신가요? 나는 일어났어. 방이 돌았어. 천천히 앞으로 걸었어.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매 걸음이 내 가슴에 조용한 북소리. 창호의 얼굴이 혼란으로 비틀렸고 불신. 수민의 입이 충격으로 벌어졌어. 나는 방을 봤어. 안녕하세요. 내가 말했어. 제 이름은 미경이에요. 이 건물 소유자예요. 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듯. 창호가 너무 빨리 일어나 의자가 바닥을 긁었어. 너? 장난이야. 무슨 게임이야. 나는 그를 봤어. 정말 봤어. 그가 숨기려 한 균열. 목 뒷땀, 눈 아래 부음, 공황. 게임 아니에요. 내가 부드럽게 말했어. 그냥 사업. 그는 앞으로 한 걸음. 넌 이걸 조작했어. 처음부터 뒤에 있었어. 우리 임대료 올렸어. 우리를 망치려 해. 나는 자리를 지켰어. 지붕 줬어요. 개선했어요. 모든 세입자 평등하게 대했어요. 내가 안 한 건 잊지 않는 거. 그는 입을 열었지만 내가 그룹으로 돌아섰어. 변화나 개선의 질문 있으시면 미팅 후 기꺼이 답할게요. 감사합니다. 나는 옆으로 비켰어. 미팅 재개됐지만 긴장감은 공기에서 안 떠났어. 창호는 앉지 않았어. 그냥 떨며 화나 서 있었어. 수민은 손을 무릎에 꽉 쥐고 앉아 눈 크고 젖었어. 미팅 끝나자 세입자들이 나에게 와서 악수하고 질문하고 감사했어. 일부는 의심했어. 대부분 몰랐어. 창호는 방이 비울 때까지 기다렸어. 란호 내게 행진하듯. 이겼다고 생각하나 그가 속삭이듯. 하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적을 만들었어. 나는 그를 봤어. 눈수평. 아니, 창호야. 난 아무것도 안 만들었어. 네가 했어. 네가 나를 눈으로 보고 중요하지 않게 대하던 날. 수민이 우리 사이로 끼어들었어. 창호. 그만. 그는 그녀를 봤어. 충격. 방금 뭐? 그만이라고. 그녀가 더 크게 반복. 그녀는 내 적 아니야. 절대 아니었어. 너야? 그는 그녀가 때린 듯 봤어.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랬어. 수민이 나를 봤어. 목소리 떨며. 몰랐어요. 맹세해요. 건물, 돈, 아무것도. 나는 고개 끄덕였어. 알아. 왜 안 말했어요? 들어서가 아니라 봐야 해서. 그녀가 눈물 깜빡이며 창호가 비웃으며 물러났어. 너희 둘 서로 어울려. 아니, 내가 조용히 말했어. 그녀는 더 나아. 그러면 나는 돌아서 걸어 나갔어. 그리고 그들의 부엌에서 그 끔찍한 밤 이후 처음으로 내 안에서 무언가 바뀌는 걸 느꼈어. 복수 아니야. 만족 아니야. 권력. 조용하고 단단하고 완전히 내 거. 수민이 4일 후 다시 문에 나타났어. 이번엔 손에 무언가 쥐고. 그게 나를 무릎 꿇게 했어. 책, 희미한 가죽, 모서리 찢어지고 등뼈가 간신히 붙은 어머니의 일기장. 나는 말없이 문 열었어. 그녀가 들어서며 눈 크고 숨 떨려. 내 옷장에서 찾았어요. 그녀가 말했어. 마지막 방문 때 뒤에 두고 갔나 봐요. 그녀가 커피 테이블에 신성한 듯 놓았어. 그리고 내게는 그랬어. 읽었어요. 내 심장이 멎었어. 엿보려 한 건 아니에요. 그녀가 서둘러. 하지만 필체를 알았어요. 그냥
이해할 무언가를 찾았어요. 침묵이 우리 사이에 커튼처럼 떨어졌어. 무겁고 고요. 한정수에 대해 몰랐어요. 그녀가 속삭였어. 돈, 신탁, 아무것도. 나는 천천히 한번 고개 끄덕였어. 나도 몰랐어. 잃을 게 더 없어질 때까지.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 엄마, 왜 안 말했어요? 왜 당신이 무기력하다고 믿게 했어요? 나는 그녀의 눈을 받고 처음으로 그녀가 피하지 않았어. 무기력했으니까. 네가 문을 닫던 밤 계획 없었어. 돈 없었어. 누가 노크해서 조용히 하라고 안 할 곳에서 울 곳조차 없었어. 수민이 움찔했어. 내 가장 낮은 점에서 일기장을 찾았어. 저녁 먹을 동전을 세던 때. 일주일 동안 누구와 말 안 했을 때. 그 일기장은 내가 누군지 말한 게 아니야. 내가 중요하다는 걸 상기시켰어.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야. 그녀는 나를 위해 싸웠어. 조용히, 보여줄 수 없어도. 수민이 앉아 무릎에 손 꽉 쥐었어. 내가 어떻게 그런 딸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반복해서 물어요. 나는 창문으로 가서 아래 거리를 봤어. 지나가는 삶의 조용한 윙윙. 한 번에 된 게 아니야. 내가 말했어. 작은 선택 미끄러지게 하고 진실보다 평화 선택. 사랑이 상처 줘도 충성이라고 믿기. 그녀가 일어나 내게 왔어. 그를 떠났어요. 그 말이 공기의 폭탄처럼. 다시 내 물건 뒤지려 했어요. 노트북, 가방. 아니라고 했어요. 그게 다였어요. 소리치고 가방 싸고 떠났어요. 돌아올 거라고. 다음날 자물쇠에 바꿨어. 나는 그녀를 봐서 충격. 그 없이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정. 하지만 사라지는 것보다 알아보고 싶어요. 우리 사이에 침묵이 지났어. 말 안 한 모든 게 두껍게. 란허, 그녀가 일기장을 내려다봤어. 내가 한 게 당신에게 합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한 게 고칠 수 없어요. 하지만 시도하고 싶어요. 나는 천천히 그녀에게 돌아와 옆에 앉았어. 그 말을 듣는 꿈을 꿨어. 내가 말했어. 하지만 이제 말하니 과거를 고치는 게 아니야. 다시 쓰는 거야. 그녀가 나를 봐서 혼란. 나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쥐었어. 이제 날 봐. 그게 모든 걸 바꿔. 우리는 오랫동안 함께 앉아 있었어. 아프지 않고 치유하는 그런 침묵. 진실이 마침내 말한 후 오는 종료. 수민이 그 밤 떠나기 전 문에서 멈췄어. 넌 나를 약하게 키우지 않았어요. 그녀가 말했어. 그냥 당신이 얼마나 강한지 잊었어요. 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 아니, 내가 말했어. 잊지 않았어. 그냥 보지 않았을 뿐. 그리고 이제 그녀는 모든 걸 봤어. 내가 된 게 아니라 항상 그랬던 나를. 창으로부터 이메일이 왔을 때 거의 안 열었어. 제목줄만으로 속이 울렁거렸어. 이야기해야 해. 지금. 천천히 읽었어. 주의 깊게. 그의 말 날카롭고 미치고 절박으로 뚝뚝. 모든 걸 알아. 건물에 대해, 상속에 대해, 스털링과의 작은 비밀. 영리하다 생각하나? 내 삶 망치고 웃으며 떠날 수 있다고. 분명히 해. 이걸 취소 안 하면 언론에 갈 거야. 내 이름, 내 어머니 불륜, 모든 거. 네 소중한 명성이 내 가족이 어떤지 모두 알 때 어떻게 버틸지 봐. 나는 충격받은 침묵으로 화면을 봤어. 마침내 그는 점을 연결했어. 수민을 통해든 자신의 파헤침으로든 진실을 발견했어.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 왜냐하면 건물 산 날부터 이 순간을 계획했으니까. 이메일을 변호사에게 전달했어. 다음 아침까지. 창호는 중지명령 서한 받았어. 안에 그가 재산 사무실에 보낸 모든 위협 메시지 기록.
가짜 법률 회사로 제출하려 한 위조 서류, 조작 이메일. 우리는 조용히 그의 IP 주소로 추적했어. 세입자 불평, 유지보수 방해 로그, 건물 주변 공공공간에서의 그의 폭언 오디오 클립까지. 형사 고발할 필요 없었어. 명예훼손과 괴롭힘 소송 하나로 충분. 그는 패닉했어. 그리고 알았어. 왜냐하면 수민이 이틀 후 전화했으니까. 떠났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일할 때 짐 쌌어. 노트 남겼어요. 사냥당한다고. 네가 그의 삶 망쳤다고. 그가 망친 거야. 내가 조용히 말했어. 수민이 침묵. 란호, 미안해요. 다시. 영원히 그가 내 침묵에 합당하다 생각. 두려웠어. 내가 답했어. 나도 거기 있었어. 두려움은 작게 만들어. 하지만 그렇게 머물 필요 없어. 오래 안 가서 창호가 보복하려 했어. 소셜미디어에 모호한 폭언 포스팅, 부패, 배신 암시. 이름 안 했어. 감당 못해서. 내 변호사의 두 번째 편지가 출판한 매 말에 법적 행동 위협 후. 그 후 그는 조용해졌어. 공개적으로 적어도. 사적으로. 그는 결코 그날을 잊지 않을 거야. 두 가방과 피곤한 얼굴로 쫓아낸 여자가 이제 그의 머리 위 지붕, 그의 이름 아래 임대. 그가 내게 쾅 닫던 모든 잠긴 문이 열쇠를 소유한 걸 깨달은 날. 반면 수민은 변형됐어. 한 달 안에 유닛에서 이사했어. 직장 근처 작은 스튜디오 찾고, 치료 시작하고, 커뮤니티 미술 수업 참여. 심지어 나를 위해 뭔가 그렸어. 어두운 빨강과 금의 추상 불사조. 벽난로 위에 걸었어. 우리는 이제 더 자주 이야기했어. 매일 아니지만 할 때 진짜 정직 더 이상 척 안 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봉투로 왔어. 또 다른 편지. 이번엔 김 선생으로부터. 축하해요, 미경 씨. 건물이 공식 이전됐어요. 최종 세입자들이 새 계약 서명했어요. 한 씨에 대한 소송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해결됐어요. 이제 팔거나 보유하거나 재구조와 자유예요. 편지를 조심히 접었어. 가슴에 쥐었어. 이건 돈이나 재산뿐 아니야. 복수가 아니라 진실에 대해 내 이름, 내 이야기, 내 힘 되찾기. 다음 아침 부동산 중개인 불렀어. 마지막 장을 닫고 더 이상 생존할 필요 없는 삶의 문을 열 준비됐어. 마침내 내 조건으로 살 수 있었어. 건물을 늦봄에 팔았어. 최종 서류는 밝고 구름 없는 화요일에 서명됐어. 번잡 없음, 의식 없음, 그냥 펜클릭, 단단한 악수, 그리고 3년의 슬픔, 배신, 침묵의 무게가 마침내 내 어깨에서 떨어지는. 돈은 다음날 계좌로 송금됐지만 축하 안 했어. 대신 큰 수표 썼어. 수익의 반을 위기 여성과 아이 쉼터에. 두 가방과 부를 사람 없이 연석에 섰던 밤 존재를 알았으면 좋았을 그런 곳. 어머니 이름을 딴 날개 짙게 요청했어. 엘레노어 하우스. 평생 비밀 숨긴 여자를 기리는 내 방식. 그래서 내가 언젠가 진실 발견하고 세상이 기대한 것 이상이 될 수 있게. 다른 반. 작은 집 사는데 썼어. 사치스럽지 않아. 내가 자란 분당 같은 거리의 매력적인 두 침실. 앞에 참나무, 포치 스윙, 토마토 기를 공간 하고 싶으면. 이사 날 수민이 상자 나르는 걸 도왔어. 많이 말 안 했어. 나도. 하지만 풀고 난 후 그녀가 포치 스윙의 옆에 앉아 다리 접고 거리를 스캔하며 그녀가 되던 소녀를 인식하려 하듯. 여기서 자전거 탔던 기억나.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어. 모든 게 복잡해지기 전. 나는 고개 끄덕였어. 넌 항상 여기서 안전했어. 내가 말했어. 그 기분을 잊었어. 그녀가 속삭였어. 우리는 창호에 대해 말 안 했어. 할 필요 없었어. 그의 장은 극적 끝없이 닫혔어. 그냥 침묵. 그는 새 도시.
새 직장, 아마 새 거짓말로 사라졌어. 하지만 비밀 유지 계약 서명하고 조용히 위협 떨기 전 아니야. 그가 원한 마지막 건 또 다른 법적 싸움, 아니면 더 나쁘게 세상이 그에 대한 진실 보는 거. 그는 이제 유령이야. 수미는 저녁으로 머물렀어. 어린 그녀 때처럼 구운 치즈 샌드위치와 토마토 수프 만들었어. 그녀가 한 면 태울 때 웃었고 그녀가 펜타 탈 때 웃었어. 몇 년 만에 처음 진짜 웃음이었어. 그 밤 그녀 떠난 후 나는 창가에 서서 두 손에 차 컵 쥐고 달빛이 앞 잔디에 뻗는 걸 봤어. 그리고 오랜 시간 만에 말을 크게 했어. 용서해. 수민에게 아니야. 나 자신에게. 왜냐하면 그게 가장 힘든 부분이었으니까. 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내가 그들이 꺼려 하려던 불이 아니라는 걸 배우기. 내가 그들이 과소평가한 불꽃이었어. 그들은 침묵이 약점이라고 가르쳤지만 나는 그것을 무기화하는 법 배웠어. 그들은 나를 지우려 했고 나는 그들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됐어. 나는 소파에 앉아 일기장을 마지막으로 열고 수민이 언젠가 찾을 노트를 안에 끼웠어. 너는 그들의 사랑 없이도 가치 있어. 그들의 승인 없이도 강해. 너는 진실만 필요하고 절대 네가 누군지 잊지 마. 시계가 배경에서 부드럽게 똑딱. 내 손에 차가 식었어. 하지만 내 심장 마침내 따뜻했어. 나는 소리 지를 필요 없었어. 이길 필요 없었어. 그냥 항상 그랬던 나로 있으면 됐어. 그리고 이제 마침내 집에 왔어. 들어줘서 고마워. 구독 잊지 말고 댓글에 내 이야기 공유해도 돼. 내 목소리가 중요해.